제가 당분간 이 제2차 미북 회담 2월 27일, 28일까지는 주로 이 미북 회담에 대한 내용만을 좀 집중적으로 그런 소식 중심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듯이 미스터 밍인 그 부총리죠. 베트남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 미스터 밍이 오늘 12일부터 14일, 그러니까 2박 3일이네요. 14일까지 베트남 부총리가 북한의 평양을 방문한다는 내용입니다. 뭐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 이런 쪽에서도 어떤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은 큰일 앞두면은 뭉치는 거 있잖아요. 가까운 쪽끼리 이렇게 뭉치는 거를 과시하고, 뭉침으로 인해서 또 옆에 있는 다른 카운터파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단결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인해서 또 이익을 더 취득하고, 그런 거를 보여주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이 또 옛날에 북한이 베트남하고 한때는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베트남 전쟁 때는 우리가 미국하고 한편이 되고 북한하고 중국이 북베트남하고 한편이 되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92년에 베트남하고 우리가 수교가 되니까 북한이 밀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것도 있는 거야. 다가오는 세계 경제 위험이 계속 경고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베트남의 정부에 걱정이 많아요. 네, 경제학상에 수상하기로 했던 폴 크루그만 교수의 조언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내내 외신 매체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슈였는데요. 크루그만 교수도 라가르드 총재와 마찬가지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올해 말이나 내년에 경기 침체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진단했는데요. 물론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대규모 침체까지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위기 대응에 상당히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정책 당국자들이 경기 둔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라고 좀 꼬집었는데요. 크루먼 교수는 미중 무역 갈등과 유로존 경기 둔화 그리고 신흥국 금융 불안 등을 특히 이 변수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 침체에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유로존을 선택했는데요. 실제로 지난주 유럽위원회와 오늘 모건 스탠리는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 초반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 영국의 작년 GDP 성장률은 1.4%로 6년 만에 최저치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비즈니스 플러스라는 여기 사이트를 보면 비즈니스 플러스라는 뉴스를 보면은 짜오 베트남 하노이 선언 현실화를 바라보는 복잡한 속내, 겉으론 환영한다는 뜻 밝혔지만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들 빠져나갈까 우려한다, 이러한 뉴스가 오늘 2019년 2월 11일 나왔어요. 이미 여기 저번 때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친구들이, 여기 고위직에 있는 친구들이 1년 2개월, 1년 3개월 전부터 이 점을 이미 걱정했고, 그 당시에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었고,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틀린 답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화된 것입니다. 거의 1년 반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현실화되어서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미 베트남은 그거를 그 당시부터 화두를 가져왔던 것은 이미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보면은 북한의 개방은 베트남의 악재 아니냐, 이렇게 부밍크엉 박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베트남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남한과 북한이 관계가 개빙되면 과연 삼성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은 베트남 부동의 최고 기업이죠.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9%가량을 삼성전자가 한 회사가 다 담당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CJ, 롯데그룹, 한화, 효성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베트남을 생산 기지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 작년 기준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 1위는 FDI라고 하죠. Foreign Direct Investment 합니다. 한국입니다. 한국.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개방되면 이 한국 기업은 물론
베트남에서 현재 경영 활동 중인 기업들도 점진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북한이 개방되면 유럽으로, 그죠? 유럽으로 육로로 물류 운송이 가능해져서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 블룸버그와 니케이 아시아 등도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2월 12일)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뉴스는요, 짐 로저스 미국의 아주 거부 투자자, 이분이 북한을 방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은이의 초청으로 방북을 추진하는데 부인과 함께 방북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로서는 방북 시기가 이번 3월 달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짐 로저스 회장은 엄청난 재벌 회장인데, 이분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은이가 결국은 비핵화할 가능성이 많고, 그럴 경우에 개방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본인은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국내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밝혀온 그런 인물입니다. 매체들은 북한이 개방되면 우선 아무래도 문화나 언어에서 이질감이 없다는 점을 강점으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술 숙련도에서도 북한이 베트남에 비해 훨씬 우위에 있으며, 기술은 좋은데 심지어 노동임금도 더 저렴하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 관계자가 걱정하기를, 한국 정부와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경제 특구를 조성할 경우에 그 혜택을 글로벌 기업들,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게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안 오고 북한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베트남 정부 한국 기업 잡아라, 이렇게 기상기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고, 우선 잡은 고기 괄시하지 말자, 그래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대기업을 붙잡아둘 강력한 유인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가 삼성전자에게 여의도 면적의 60%에 달하는 이 타융엔성 부지에 대해서 여의도 면적의 60%에 달하는 부지를, 임대료를 면제해 줬다는 얘기죠. 공짜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화끈하네요.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이 베트남을 방문해 여기 푹 총리와 면담해서 최대 투자를 약속한 이후에, 그죠? 베트남의 제3 공장을 신설할 것이라는 현지의 루머에 대하여, 루머에 대하여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부인하니까 베트남이 속이 탔는지 이제 60% 공짜로 준다고 부지를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은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화 김승현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의 잇따라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연일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크엉 박사는 남북 관계의 긍정적인 변동으로 인하여 삼성이 계획을 수정하여서 북한에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현지 매체들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 개성 공장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공단 폐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으로 이전한 사업주들 중 90%가 북한이 다시 개방될 경우 북한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베트남 하노이 린 통신원 이 비즈니스 플러스에서
다만 제가 몇 번 강조해 드렸듯이 이 베트남 같은 모델로 사회주의가 자본시장이 개방하고 이렇게 큰 경제적 업적을 이루려면은 그 단순히 경제 문을 연다는 것만으로 안 되고요.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쉽게 얘기하면은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돈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체제를 그 흔들기, 국가의 체제를 흔들지 않을 정도까지는 자본의 흐름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현재 베트남에서 그 가능한 일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면 안 돼요.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별로 불편을 못 느끼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한국인도 그렇고 일본인, 외국인들 다 여기서 큰 불편을 못 느낍니다. 이 나라가 진짜 사회주의 국가 맞느냐,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오히려 이 나라가 이거 더 심한 자본주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을 정도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또 기업이 마음대로 활동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그 외국인들이 베트남인들과 이렇게 만나서 일하고 매일 만나고 접촉하고 같이 일도 하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놀러도 하고 심지어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베트남에서는 그런 게 다 자유롭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 같은 경우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렇게 싹 다 오픈했을 때 그 북한의 체제가, 북한이 지키고자 하는, 김정은이 지키고자 하는 그 자기의 그 체제 유지가 그렇게 해서 될 것인가? 베트남엔 됐거든요. 그게 그 일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된 이유는, 그럼 북한에는 그 베트남의 모델을 따라했을 때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에서는 그걸 통제하겠죠. 베트남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못하고 많은 거를 막겠죠. 돈도 막고, 돈의 플로우도 막고, 인적 교류도 어느 정도는 차단해야 되고, 기업도 차단해야 되고, 여러 가지 통제를 하겠죠.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북한인 여성과 결혼도 마음대로 못 하고, 애도 마음대로 못 낳고, 예를 들어서 연애도 마음대로 못 하고, 또 불편하고 마음이, 은행 사용에도 지장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베트남의 모델을 겉으로는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분명히 그 북한이 이런 경제 협력에 대한 것을 해외에 오픈할 때는 기회가 있을 것이나, 그것이 현재 베트남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그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이 해외 직접 투자에 같은 유사한 효과를 북한에서 얻는 것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문이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이 북한 때문에 이 북한 샤크가 와서 돈이 다 빠져나갈 수 있겠다. 큰일이다 싶어서 이 베트남에 투자가 들어와 있는, 또 베트남에 그러면서 일하면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저희 한국인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좀 더 보호하고, 외국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같이 이렇게 베트남에 살고 있는 외국인 입장으로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죠. 베트남 정부로부터, 베트남인들로부터 더 많은 대접을 받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또 어부지리, 이런 것 갖다 우리가 어부지리라고 하나요? 이렇게 되었다는 또 흥미로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많은 여러 가지 비디오들을 이렇게 붙여서 편집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베트남 내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거든요. 91%가 미국이 나왔습니다. 가장 싫은 나라가 어디냐? 84%가 중국이 1위로 나왔습니다. 체제를 유지해주고 경제를 재건시키는, 이낙회 제 그 클리닉 옆에 있는 여기 그 호알로 프리즌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원래 프랑스가 여기를 제국 지배할 당시에 프랑스가
베트남인 전용으로 만든, 물론 피지배인이 베트남인들이니까, 그죠? 여기 제 병원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거기 감방이 있습니다. 감방. 여기 말하자면은 베트남의 애국지사들을 가두는 감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감방을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에. 무시무시하게 목 자르는 그 기계 뭐죠? 길로틴이라고 그러나요? 단두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여기 감방이에요. 프랑스인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굉장히 많은 이 미군 포로들을 여기다 가뒀단 말입니다. 파일럿들을 가뒀습니다. 파일럿들을 비행기를 많이 격추시켰거든요. 베트공들이. 보면은 이 당시에 보면은 특히 1972년 겨울이네요. 12월 경에는 12일 동안에만 이 북베트남 군이 23대의 B-52 폭격기를 격추시키고 F-11 전투기를 2대나 격추시켰군요. 네. 이러니 뭐 많은 미군들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육군을 잡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육군을 잡았다는 얘기는 없고, 주로 이제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조종사만 잡은 겁니다. 네,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조종사만 잡았다. 육군은 어떻게 했느냐? 육군들이야 뭐 포로 여기 안 잡아놓고 어떻게 뭐 따르게 했겠죠. 알아서 상상해야죠, 우리가. 이것은 바로 거기서 굉장히 특별 대접을 해주는데요. 말이 포로지 뭐 거의 하노이 힐튼 호텔이라고 불릴 정도 농담 삼아서 대접을 잘 받았던 것이죠. 여기 사진에 보이듯이 베트남 의사가 미군 조종사를 이렇게 진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호치민이 굉장히 사실 미국의 치료 뭐랍니까, 우호적이어서 이 베트남인들, 그 당시에 베트남인들이 하지 못하던 것까지도 이 미군 포로들에게 다 해줬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진은 참 흥미롭네요. 이 베트남 의사가 유명한 존 맥케인, 존 맥케인 나중에 상원의원이 되죠. 이 당시에는 아마 해군 조종사였던 걸로 알고 있고, 존 맥케인 조종사가 격추된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쭉박 호수에서 격추된 다음에 이제 치료하고 주는 모습입니다. 이 젊었을 때 한 20대였나 보죠. 얼굴이 보니까 20대 당시 팔도 부러졌네 보니까. 팔도 이렇게 부러지고. 그러면은 이 호치민이 당시에 많이 물자가 부족했을 텐데, 이 당시에 미군에게는 베트남 정부가 굉장히 훌륭한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먹을 거 다 주고, 담배 주고, 놀게 해주고, 그죠? 네. 말이 힐튼 호텔, 하노이 힐튼 호텔이라고 이렇게 농담 삼아서 부를 정도로 잘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이 바로 비록 전쟁 중이지만은 베트남인이 여전히 베트남 정책상 미군과는 가까웠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상대로 각종 스포츠 게임들, 체스 게임, 뭐 장기, 서양식 장기, 동양식 장기, 음악 듣게 해주고, 라디오도 다 듣게 해주고요, 그죠? 보이스 오브 비엔남 해갖고서는 요거는 이제 영어로 하는 것이죠. 베트남어 못 알아들으니까 영화도 보게 해주고, 음악도 듣게 해주고, 그죠? 또 페스티벌, 또 이렇게 축제 같은 것도, 새해 축제 같은 것도 같이 해주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이제 가톨릭 성당들이 여기 좋거든요, 하노이에. 지금도 남아있는데 다 그런 여기 세인트 폴 성당 같은 거 아직 있어요. 저기 하노이 리국스 지역 하면은 중심가에 호안kiem 옆에요.
그런 데 갖고서 이제 투어리스트 관광객 같이 옷을 입히고 거기 미사도 참여해주고 한다든지 또 이제 크리스찬들에게는 따로 예배를 볼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미군 조종사들이 깜빵 안에서 농구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농구. 네. 재밌었겠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밑에 사진 보면은 풀려나는 모습이네요. 이 파리 조약 이후로, 그죠? 파리 조약이 뭡니까? 1973년 1월 27일 날 파리 조약이 협정이 되죠. 이로 인하여서 미국하고 이제 북베트남, 남베트남 간에 해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그 덕분에 여기 그 죄수들도 이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1년 뒤에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침공해서 다 아시다시피 점령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인들의 그 전략의 승리다. 만약에 이렇게 좋은 대접을 안 해줬다면은 미군 포로들에게 아마 그 파리 조약이 북베트남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원활하게 체결되기는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미국이 베트남을 주장한 것은 북한에게 너희들도 제2의 베트남이 되라. 처음부터 내가 너를 김정은을 만난 것은 너를 제2의 베트남으로 끌고 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3대 조건 가지고 하는 종전선언은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트럼프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정작 과연 북한이 그러면 이 선언을 의미 있게 하려고 하겠느냐. 이건 오히려 이제 북한이 한번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분야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북한 매체들이 작년 10월 이후에 종전선언 요구를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들었냐 안 하느냐 가지고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 언론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노골적으로도 그것도 얘기했어요. 종전선언보다는 사실 제재 완화가 더 관심이 있다고 얘기해요. 훨씬 더 큰 거죠. 네. 그게 북한의 현실이고 현재 네. 그 미북 정상회담, 2차 미북 정상회담 관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과연 북한이 그렇게 여유 있느냐. 네. 앞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제재 풀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주 조금씩 숨이 약간 뭐 거의 목이 졸릴 뻔하다가 그걸 벗어날 수 있을 정도씩은 풀어줄지언정 한 번에 풀어주는 건 하지 않을 거고 아마 그게 2차 상당한 미국 시간. 정상회담에 네. 임하는 트럼프의 나름대로의 자신감일 거예요. 네네네. 그거와 연계시켜서 결국 하노이까지 안 좁혀더라도 베트남을 선택한 건 양쪽이 다 계산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하노이 카드가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북한 이야기를 들어줘도 북한 요청을 들어줘도 나쁠 게 없었던 게요. 보통은 이제 이 회담 장소를 가지고도 기싸움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거냐면 하노이를 들어주는 대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진전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이 여지를 마련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이거를 미북 관계 차원에서만 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그 미중 간의 이런 전략 경쟁이 동아시아에서 벌어질 때 가장 크게 미래의 연대 파트너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하고 북한을 안 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그 둘이 중국 쪽으로 안 기울고 미국 쪽으로 기울면 북한,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입니다. 그런 사실은 이 베트남처럼 경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다낭에서 했어야 돼요. 아니면은 호치민이든지요. 그러니까 사실 예. 미국은 다낭을 더 원했죠. 하노이는 사실은요, 굉장히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현대화됐죠. 근데 네. 하노이는 가보면 네. 거기는 개혁 개방을 이렇게 실감할 만한 네. 그런 풍경은 나타나질 않아요. 다낭이 1960년대, 70년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가 다낭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북한으로서는 부담이 느껴지는 게 그게 바로 중국이 보는 앞에서 고짓을 하니까 내놓고 미국하고 손잡고 중국 견제하는 느낌을 줄까봐 피하려고 하노이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리조트 같은 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만날 말하라고처럼. 현대된 게 많고요. 네. 모델로 보더라도요. 네네.
그 뭐 사회 분위기 자체는 어떻게 가보면 어쩌면 중국보다 좀 더 리버럴할지 몰라요. 좀 자유로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자본에 대한 그 이 정부의 통제력은요. 중국의 일반 기업들이 하는 것보다 베트남이 베트남 기업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엄격하고 또 그 철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부의 자본 통제력이 높다라는 면에서는 그 중국식 모델보다는 베트남 모델이 월등히 낫죠. 북한이 선호하는 모델이 훨씬 낫죠. 다만 이제 하나 틀린 건 베트남은 1인 독재는 안 합니다.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화국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만약에 정말 그 북한이 그런 쪽으로라도 변할 수 있다는 건 우리한테는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 정상회담이 잘 되면 이제 남북 경협이 풀릴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어느 게 나은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동안 그 이 국내에서 우리 시각으로 놓고 볼 때 참 트럼프만큼 어떻게 보면 그 제주는 누가 넘고 돈은 이런 왕서방이 없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의 말은 과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결국 경제 발전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실제로 돈을 대는 건 그 주변 국가들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 얘기했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보면요. 북한한테 정말 크게 이 북한이 확보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건요. 남북 경협을 하는 것도 물론 1차적으로 빨리 벌어들일 수 있는 돈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왜 봅니까? 돈은요. 일단은 쓸 수 있어야 그 돈이 가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계의 금융체제하고 그 다음에 세계 무역체제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 문을 틀어주고 있는 게 중국이 WTO 들어오는 것도 미국이 도왔잖아요. 미국이 이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IMF 지분을 제일 크게 가지고 있으니 직접적으로 북한에 직접 투자 몇억불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몇 배를 더 큰 거지. 돈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두 번째는 그런 입장에서 자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제재도요. 어떤 쪽에서 봐야 되느냐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이번에 던질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이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제재를 풀어주는 의미에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은 우리가 제재 예외로 해줄게. 근데 유엔 제재는 니네가 확실하게 비핵화 안 하면 못 풀어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면에서 그런 게요. 자 지금 하는 회담은 미국 정상회담이에요. 물론 누가 봐도 지금 대북 제재를 주도한 거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형식은 유엔 제재이기 때문에요. 양자 회담에서 유엔 제재를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또 하나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유럽 순방했을 때 느낀 바지만은요. 이제는요. 그 오히려 유럽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은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비확산 문제를 해결을 해야 테러리스트들이 이 북한으로 수입한 핵기술을 가지고 런던이나 파리나 마드리드를 위협하지 않을 텐데 이거 너무 쉽게 풀어주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가령 이게 미국을 핵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에 더해서 확실하게 핵을 해체해서 비확산을 지키겠다라는 보장이 없으면 유엔 안보리의 나머지 상임이사국들 프랑스, 영국의 도움을 쉽게 얻어낼 수가 없어요. 바로 그거죠. 바로 이런 걸 핑계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남북한 가에는 내가 예외를 해줄게. 굉장히 선심성이 이거 우리한테는 그럼 우리 문 대통령 너무 좋다 이럴 때는 당장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한반도 현인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장관급 협상, 남북 장관급 회담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장관급 회담은 대개 2박 3일 해요. 2박 3일 하지만은 가는 날 빼고 어느 날 그 뭐 점심 먹으면 돌아오는 거니까 실제로 거기 체류하는 것은 그래도 앞뒤 보태봐야 36시간 간신히 될 동 말동이죠. 그런데 실무 회담은 뭐 그런 그 중간에 뭐 동반해서 외출을 하거나 무슨 어디 동반 외출은 왜 합니까? 뭐 폼 잡느라고 그러는 거지. 장관급이니까 어디가 사진도 좀 찍고. 그렇죠.
예, 분위기 좋게. 아 그런 의전 행사들이 따로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무 협상은 뭐 바로 그냥 들어가서 결론 내고 나오니까. 도착하면 바로 테이블로 가서. 북한이 하노이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자기네들 편하죠. 미국이야 뭐 못할 것이 없잖아요. 돈도 많고 뭐 힘도 있으니까 그 뭐 여러 가지 로지스틱스 그러니까 의전 경험 면에서 걱정이 없지만 북한은 그 점에서 좀 취약하지. 그래서 하노이에 자신들 대사관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사관에서 출퇴근하면서 서포트를 할 수 있고 높은 사람들은 호텔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이 그 하루였던 데 반해서 지금 1박 2일로 잡은 것은 미국도 북한도 이번에는 그 합의문을 좀 확실하게 자세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두 번 만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럴 수도 있죠. 첫날 만나고 두 번째 만나고. 네. 실제 회담 같은 거 협상해 보면 싸우면서는 그렇게 오래 못 있습니까? 못하지 그 사람인데. 종전선언의 주체를 놓고 우리는 처음에 중국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대통령이. 그랬다가 또 미국이 반대하니까 못했고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또 우리는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를 최종적으로 했는데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중국을 넣고 싶어 하지 않았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도적 지원까지 얘기를 했는데 인도적 지원은 북한한테는 큰 의미는 매력은 아니에요. 근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도 뭐 포함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품겠죠. 그리고 이제 에스크로 어카운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계속 경제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뭘 그 일종의 공탁해 놓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북한한테는 큰 의미가 없고 당장 유엔 대북 제재를 얼마나 많이 완화시켜 주느냐. 올해 경제 발전을 북한 입장에서 이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쪽에 대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든지 남쪽의 대기업들이 직접 돈 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시장 조사 같은 걸 하는 것 정도는 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리성건 저쪽에 조평통 위원장이 이 냉면 목구멍 발언이라는 게 저쪽으로서는 남쪽의 대기업이 그 북한에 진출해 주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 그래요. 아, 그래요? 개성공단 만들 때도 대기업이 하이테크를 가지고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그 바라고 그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안 해준다고 그래서 불평도 있었죠. 뭐 냄비나 두드리고 앉아 냄비나 만들고 경제 발전하려면 기술이 그 선진 기술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북한도 뭐 미사일 만들고 핵폭탄 만드는 기술은 있는데 민수용 기술은 별 것이 없어요. 그렇겠죠. 한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드물고 베트남은 왜 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자기들이 선정되기를 원했을까? 뭐 이거를 통해서 미북 사이의 이야기가 잘 되면은 베트남한테도 그 공의 상당 부분 돌아갈 거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이제 보다 그 세속적인 차원으로 내려오면은 지난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싱가포르 정부가 130억 정도를 돈을 썼거든요. 자비 부담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베트남도 자기들 베트남도 자비 부담,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 자비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틀 동안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뭐 기자들이 일단 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3,000명 정도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4일 5일 동안 먹고 자고 하는 그 돈 쓰는 거에다가 경제적 효과 엄청나죠. 거기다가 전 세계 주요 미디어를 통해서 한 이틀 정도 베트남이 계속 나가는 거죠. 엄청난 국가 홍보입니다. 이거는 뭐 돈 주고 할 수 없는 국가 홍보고 그리고 나서 93년에 이제 서방 국가들하고 국제 금융기관들의 제재가 완화되고 94년에 미국의 경제 제재가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의 투자, 미국의 투자, 그다음에 베트남이 이제 차츰 공업화하면서 베트남 상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고 98년에 에이펙 가입하고 2000년대 넘어오면서 양자 무역협정 맺고 WTO도 들어가고 이게 이제 미국 관점에서 바라본 베트남 경제성장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베트남에서 그걸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북한에다가 베트남을 봐라. 북한 입장에서는 베트남을 따라갈 거냐 중국을 뭐 어쨌든 모델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려면 똑같지는 않더라도
중국은 너무 커요, 사이즈가. 내수시장 크기가 워낙 다르고, 그 다음에 북한이 만약에 북한이나 중국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북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북한이 중국의 모델을 따라갔을 경우에 중국으로부터 뭐 도움을 받거나 어드바이스를 받거나 그랬을 때 혹시라도 이게 중국에 우리가 너무 의존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고.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예. 그리고 베트남은 뭐 내수시장 크기나 뭐 거리나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성공은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한 국제 경제 맥락이라는 거하고 지금의 북한의 상황이라는 거, 국제 경제 맥락이라는 거 전혀 다르기 때문에 벌써 한 20년, 30년 전 일이니까요. 25년 전 일이네요. 네. 86년에 도이모이 시작한 이후에 도이모이가 그 베트남 정책인데 무슨 뜻입니까, 도이모이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쇄신, 혁신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도이모이 정책을 통해서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고 이제 경제 체제 전환을 한 건데 86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게 결정적으로 지금 베트남의 경제로 성공했다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는 90년대 이제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한 건데, 자칫 잘못하면은 모르겠어요. 한 500년, 600년이 흐르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김정은은 그 한민족의 영웅으로 역사책에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제1 정책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 진영이 남북을 통일시키고 중국과 대치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인데, 만약에 남한에서 자유진영 세력이 스스로 좌파 정권을 뒤엎지 못하고 정권을 잡을 수 없는 소수 세력으로 전략하게 된다면 우파를 자꾸 가겠냐냐 하는 거예요. 갈까요? 안 갈 텐데. 플랜 B는 뭐예요? 한반도가 공산화가 되는 상황이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김정은이 정확하게 반죽만 해준다면은 뭐 어때? 대한민국이 미국 땅이야?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좌파들이 반미인데 우파도 반미를 하겠다고? 대한민국의 좌파 우파가 다 반미를 하게 되면은 미국이 선택하는 플랜 B의 확률이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네? 미국을 압박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뒤집니다. 그랬다가는 김정은하고 1대1로 만나서 너 제2의 호치민 될 생각 있어? 있으면 내가 해줄게. 도와줄게. 안 할 것 같아요? 할 텐데. 미국 정상회담은 베트남의 호치민 사례와 중국의 장개성 모택동 사례를 짬뽕을 해야 보입니다. 그래야 입체적으로 미래에 우리나라가 일어날 수 있는 불편한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불편한 미래. 오늘 제목의 주제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자, 미국이 원하는 플랜 A는 자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남북 통일, 그리고 중국의 분열이에요.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자유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다음에 민주국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잖아요. 이게 플랜 A야. 이런 그림이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통일하고 중국 분열되는 게 플랜 A.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플랜 B. 중국 분열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문제 안 돼. 내가 봤을 때 중국 분열은 미국 입장에서 매우 쉬워요. 어렵지 않아. 이거는. 근데 남북 문제가 골치 아파요. 남북 문제가. 왜? 왜? 트럼프도 임기 만년이고 재선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한국의 우파가 여당이 되길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다리겠어요. 응? 중국의 기술에 대한 추적,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이 따라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은 빨리빨리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플랜 B, 결국 뭐예요? 한반도가 적화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화는 막아야 된다. 장성택이가 김정은이랑 꼭두가시를 앉혀놓고 지가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려다가 칼 맞아서 죽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장성택이의 지지자 세력들이 죄다 망명을 한 거라고, 해외로. 중국에 제일 많이 도망쳤어요. 장성택의 지지 세력들이 다 친중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남북 경제 교류를 하겠다고 끌고는 모든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북한이 친중적으로 경제 구조가 재편이 되게 되면 김정은의 권력 기반은 매우 위험해져요. 왜? 장성택이의 지지 세력들이 중국을 업고 들어오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김정은이를 제가 돕는 건지 아니면 뭔지 난 진짜 내가 뭔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일단 감정 배제하고 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어차피 북한들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김일성 대학교들이 내 거 본대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내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문재인 정권 하에 남북 경제 교류는 북한을 중국화시키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걸 원할까요? 싫어합니다. 김정은은 그걸 원할까? 싫다고 저는 봐요. 왜? 장성택이를 치는 순간 김정은은 중국하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물론 그 갈등 관계가 뭐 다 갈등이 아니다. 중국도 군부 세력이 나눠 있기 때문에 시진핑 계열, 강택 계열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돼 있지만 어쨌든 매우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남북한이 적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미국이 아무리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200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빨갱이 좌경화가 돼서 나는 문재인이 좋아요. 나는 김정은이 귀엽다 생각해요. 헤헤헤 이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화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한반도는 그냥 공산화가 되는데 대신에 플랜 B 중국화만 막을 수 있다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호치민이에요. 김정은이 제2의 호치민이 된다면 미국 주도로 중국 주도가 아닌 미국 주도의 경제개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트럼프도 그걸 자기가 공인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비핵화만 한다면 북한 경제개발 어렵지 않다. 내가 도와줄게. 그렇다면은 호치민의 길을 선택한다면 김정은이가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권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베트공을 전멸시켜버렸듯이 남쪽에 있는 자생적 친중 빨갱이는 김정은이 알아서 제거하면 돼요. 미국은 그것만 해줘도 고마운 거예요. 땡큐지. 예. 최소한 이 한반도에 있는 7천만의 한민족이 공산주의자가 될지언정 친중만 안 된다면이니까. 예. 플랜 A가 안 돼서. 그쵸? 여기까지 제 말이 굉장히 좌파스럽습니까? 예? 그렇지 않을걸요? 제 말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듣기 싫다 하더라도 굉장히 합리적일걸요? 미국은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돼요. 뭐예요? 동북아 패권 장악, 중국 제거예요. 그거만 하면 돼. 그거만. 응? 그렇죠? 거기에 한국이 동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옵션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옵션. 우리 입장에선 필수지만 우리가 싫다고 했잖아. 그렇죠? 누가 하지 말랬어요? 우리가 싫다고 했잖아요. 미국의 플랜 A로 가느냐 플랜 B로 가느냐 전략적 고려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니까 그러네. 중국을 누가 더 미워하느냐를 얘기하는 쪽에 미국은 붙는 거예요.